저기 힘들게 임신한 리사한테 내가 이런 말하는 건 미안한데 뭐가? 그 아이를 지우면 안 될까?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말 그대로야.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뭔데? 나랑 이혼해주라. 내 이름은 아사쿠라 리사, 35살. 남편 케이타와는 10년 전쯤에 결혼. 젊었을 때 결혼했지만 우리는 매우 사이가 좋았죠. 둘 다 아웃도어를 좋아해서 주말마다 함께 차를 타고 여러 곳으로 나가 풍경을 감상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곤 했어요. 그렇게 순조로운 삶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이를 갖는 것은 쉽지 않았죠. 나이도 나이다 보니 솔직히 매일매일이 초조했어요. 있잖아 케이타, 잠깐 괜찮아? 어? 무슨 일이야? 케이타는 아기 같은 거 원해? 갑자기 왜 그래? 아니, 케이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혹시 아이가 잘 안 생기니까 걱정돼서 그래? 그거야 당연하지. 나도 벌써 35인데 나이로 보면 처조하지. 그렇게 초조해하고 그러지 마. 그런 건 운도 따라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주변 사람들은 다 애가 있잖아. 불안해질 수밖에 없지. 아니, 너무 예민한 거라니까. 내 지인들 중에서도 아직 임신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 그런가? 그래도 불임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불임 치료?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해서 치료 방법 같은 것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 그런가? 의사한테 진찰받아도 달라지는 게 있을까? 리사가 몸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리도 매달하고 있지? 그건 그렇지만 아무튼 리사는 너무 생각이 많아. 몸에 문제가 없다면 반드시 아이는 생길 거야. 초조해하지 말고 천천히 가지자. 응? 알겠어. 그럼 난 먼저 잔다. 너무 고민해하지 마. 케이타가 왜 이렇게까지 불임 치료를 받으러 가길 원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나중에 밝혀지지만 그때는 케이타 말대로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내기로 했다. 그래도 나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꼭 듣고 싶어서 회사 선배들과 점심을 먹으러 가기로 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고? 왜 그렇게까지 말리는 거지? 역시 한번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겠죠. 고민할 거면 무조건 가는 게 맞다고 봐. 상담 받아보는 것 정도는 전혀 문제되지 않잖아? 맞아. 가서 손해볼 것도 없다고 생각해. 역시 그렇죠. 나 유명한 클리닉 아는데 소개해줄까? 정말요? 그거 선생님이라면 도움이 될 거야. 내가 연락해볼게. 고마워요. 리사, 너무 혼자 담아주지 마. 진지하게 불임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회사는 잠깐 쉬어도 괜찮아. 선배, 나도 한동안 임신이 잘 안 됐던 시기가 있어서 네 마음 어떤지 잘 알아. 그치. 게다가 이런 문제는 남편한테도 쉽게 말하기 어렵잖아?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불임 치료 받아서 모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래, 리사 파이팅! 아이를 갖지 못해 예민해져 있던 나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선배들. 내 이야기를 들어준 것만으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렇게 나는 남편 몰래 클리닉에 다니기로 결심했다. 불임 치료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독신 시절에 모아둔 돈이나 조금씩 모은 저축을 사용해서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불임 치료를 진행해 나갔다. 그 결과 2년 후. 아사쿠라 씨,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정말요? 네, 정말 긴 여정이었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드디어 아기가... 정말 수고하셨어요. 뱃속에 있는 아기는 아사쿠라 씨의 노력이 결실이에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편분도 엄청 기뻐하시겠네요. 네, 집에 돌아가자마자 바로 알려주려고요. 저기 케이타, 왔어? 무슨 일이야? 생겼어. 생겼다고? 뭐가? 뭐가라니, 당연히 아기가 생겼다는 말이잖아. 아, 그렇구나. 축하해. 그동안 많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근데 혹시 불임 치료라도 받은 거야? 사실 케이타한테는 비밀로 하고 2년 전부터 다녔어. 케이타와의 아기를 정말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랬구나.
어째 반응이 별로 좋지 않다? 드디어 우리 아기가 생겼다니까? 더 기뻐해줄 줄 알았는데. 미안.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기쁘지 않은 이유라도 있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요즘 자기 이상한 거 알아?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평소랑 똑같은데. 케이타의 태도는 누가 보더라도 이상했다. 이때 나는 케이타와의 2년 전의 대화를 떠올리게 됐고, 그러고 보니 2년 전에도 내가 불임 치료를 받겠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막았었지? 그게... 그래서 난 케이타한테 비밀로 불임 치료를 시작한 거야. 비밀이었으니까 물론 내 돈으로 다 했지. 근데 말이야, 내가 임신하면 곤란한 일이라도 있어? 가만히 있지만 말고 뭔가 말하란 말이야. 저기, 힘들게 임신한 리사한테 내가 이런 말 하는 건 미안한데 뭐가? 그 아이를 지우면 안 될까?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말 그대로야.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뭔데? 나랑 이혼해주라. 갑작스러운 그의 말에 나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눈물이 넘쳐서 멈출 수 없었고 케이타에게 따질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케이타를 위해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내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니?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도대체 이유가 뭔데? 바람?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거야? 진지하게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처음에는 가볍게 만났는데 점점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어. 미안해. 진짜 최악이다. 그리고 나랑 그녀 사이에는 이미 아이도 있어. 뭐? 이제 2살이 돼. 그렇게 오래전부터... 불임 치료로 임신한 너와는 다르게 정당한 내 자식이야. 이 아이한테 더 애착이 가는 건 당연하잖아. 불임 치료로 생긴 아이는 부당하다는 거야? 자연스럽게 생긴 아기가 어떻게 봐도 우위인 게 맞잖아. 절대로 용서 못해. 내가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내 이 마음은 어떻게 해줄 건데? 물론 내가 한 행동이 최악이었다는 건 나도 잘 알아. 제대로 위자료는 줄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를 지우고 원만하게 끝내자. 뭐? 돈으로 다 해결하라는 거야? 내 감정은 상관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위자료는 준다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건 나는 절대 납득 못해.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이해 못하겠어? 당연하지. 이해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그렇군. 돈 주고 원만하게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젠 가능성이 없어 보이네. 그게 무슨 뜻이야? 지우지 않겠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나한테 대든 벌이야. 리사, 알겠어? 이건 너를 위해서도 좋은 거야. 무슨 뜻이야? 이대로 뱃속 아이를 낳아봤자 싱글맘으로서 힘든 현실을 기다릴 뿐이야. 그럴 바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나아. 안 그래? 쓰레기 같은 녀석. 여기 이혼 서류 두고 갈게. 진정되면 사인해라. 그럼 난 간다. 잠깐만.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집을 나가는 케이타. 다행히 쓰러진 곳 가까이에 핸드폰이 있어서 나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앰뷸런스를 불렀다. 의사 선생님의 빠른 대응 덕분에 다행히 뱃속의 아기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정말 다행이다. 몇 분만 더 앰뷸런스를 부르는 게 늦었더라면 당신도 아이도 위험했을 거예요. 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분은 안 오시나요? 네, 안 와요. 그런 놈은 어찌되든 상관없어요. 케이타가 한 일련의 행동은 살인이나 다름없다. 생명을 가볍게 여긴 최악의 짓이었다. 두고 봐. 꼭 복수해 줄 테니까. 나는 퇴원한 후 변호사를 고용해 케이타를 고소할 준비를 했고 그동안 케이타는 내 앞에 나타난 적은 없었다. 지금까지도 두 집 살림을 해왔을 테니 이 기회를 틈타 불륜녀의 가족들이랑 함께 지내고 있겠지. 오히려 이런 상황이 나야 고맙지.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몇 달 후. 나왔어. 몸은 괜찮아 보이네. 리사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뻔뻔스럽게 잘도 내 앞에 나타난다? 오랜만에 보는데 화내지는 말고. 맞다. 이혼 서류는 다 썼어? 물론이지. 근데 그 전에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응? 자, 여기 위자료 청구서야. 위자료?
알아서 잘 챙겨줄 텐데 뭘. 1,000만 원? 왜 이렇게 비싸? 이전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위자료 견적을 받았거든. 뭐? 이혼할 때 위자료는 보통 100만 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 변호사 이상한 거 아니야? 이상한 건 너지. 내 말 잘 들어. 너는 오랫동안 불륜을 해왔어. 게다가 그걸 숨기고 내가 불임 치료받는 걸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지. 불임 치료에는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 정신적 부담이 들어가는지 생각해본 적은 있어? 그뿐만이 아니야. 케이타는 내 뱃속의 아이를 죽이려고 했어. 네가 하려던 건 명백한 살인이라고. 시끄러워. 네가 멍청해서 뭘 모르나 본데 태아에 대한 살인은 인정되지 않아. 그렇지 않으면 낙태가 인정될 리가 없잖아. 위자료가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위자료를 지불할 생각은 없어. 뱃속 아기의 목숨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건 아주 잘 알겠어. 하지만 무의미한 저항은 해봤자 소용없을걸? 지불할 생각이 없더라도 재산 압류는 가능하니까. 내가 합의하지 않았는데 성립될 리가 없잖아. 그렇다면 너도 변호사를 고용해봐. 이런 네가 100% 유책인 사건에 관여하고 싶어할 유능한 변호사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젠장,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집, 차, 명품들 모든 게 사라지게 될 텐데 정말 괜찮아? 그건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는 케이타에게 나는 더 큰 고통의 지옥을 보여주기로 했다. 참고로 당신 부모님께도 이미 얘기 다 했어. 뭐? 도대체 무슨 짓이야? 너 미쳤어? 케이타의 부모님은 매우 부유한 자산가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 비빌 언덕을 내가 가만히 둘 리 없잖아? 그리고 케이타의 부모님은 마침내 태어날 손주와 만나고 싶다고 울면서 부탁해 오셨다. 그리고 그들로부터도 위자료를 받았는데 원래 시댁과는 사이가 좋았고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해도 전혀 뭐라고 하지 않으셨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나도 그분들을 진짜 좋아한다. 그래서 시댁과의 관계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그 자식이랑은 엮이고 싶지 않고 소중한 손자를 함부로 대하는 놈은 내쫓겠다고 하시던데? 뭐? 그게 말이 돼? 난 아버지의 유일한 후계자인데. 그리고 이제 곧 태어날 내 아이가 후계자가 될 거야. 너는 사회적 신뢰도와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을 다 잃게 될 거야. 참 잘 됐네, 그치? 그럴 리가. 말도 안 돼. 아참, 너한테 제일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는데. 충격적인 소식? 아, 네가 바람 피운 여자도 조사해봤거든. 그랬더니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지 뭐야. 엄청난 사실? 그게 뭔데? 듣고 싶니? 실은 말이야, 네 바람 상대가 낳은 애는 네 애가 아니래. 뭐? 그럴 리가 없잖아. 시기적으로 봐도 나 말고는 있을 수가 없어. 그 여자 말이야, 진짜 좋아하는 남자가 따로 있더라고. 이게 그 증거 사진. 내가 꺼낸 마지막 카드에 케이타도 견디지 못했는지 눈에 눈물을 글썽이고 말았다. 거짓말이지. 나 말고 다른 남자가.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그 남자는 일도 안 하고 빈둥대는 최악의 놈이었는데 그 여자도 결국 어쩔 수 없이 너랑 관계를 맺고 아이를 떠넘기려고 했던 거지. 그런데 너는 자연스럽게 생긴 아기가 네 정당한 자식이라고 우겼으니 개그맨도 울고 갈 농담 참 고맙다. 그럴 리가 없다고. 너의 유일한 자랑이었던 돈도 위자료로 다 날아가겠지만. 싫어. 이건 악몽이야. 깨라. 제발 깨라고. 아니, 오히려 지금 네가 꿈에서 깬 거지. 뭐? 너 같은 노땅이 저런 어린애랑 사귈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건 나랑 만날 때 재산 노리는 여자는 지긋지긋하다며 그렇게 말하더니 나이 먹고 어린 여자한테 홀렸니? 진짜 끝까지 찌질한 녀석. 너 같은 쓰레기랑 결혼한 게 내 인생에서 제일 큰 오점이야. 네가 애니? 다 큰 어른이 말이야. 리사, 제발 나 좀 도와줘. 뭐? 정말 잘못했어. 반성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위자료 청구는 취소하고 나랑 다시 시작하자. 너 나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불임 치료도 열심히 했던 거 아니야? 그렇지? 이제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제발 부탁이야. 그렇게 말하며 케이타는 역대급으로 화려한 슬라이딩을 하며 사죄를 했다. 그 모습이 너무 웃음꽝스러워서 참지 못하고 빵 터지고 말았다. 리사. 웃기지 마. 너랑 다시 돌아갈 일은 절대 없어. 내가
얼마나 케이타를 좋아했는지, 케이타와의 아이를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았는지 당신은 죽어도 이해 못하겠지? 리사,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자, 여기 이혼 신청서. 말도 안 돼. 나랑 뱃속 아기가 겪었던 고통과 괴로움, 너도 평생 어디 한번 겪어봐. 그럼 여기서부터는 변호사한테 맡길 테니까 2번 다시 보지 말자. 잠깐만, 리사! 이렇게 나는 변호사를 세워 케이타와 불륜녀에게 공식적으로 위자료를 청구. 1,000만 엔은 무리였지만 지금까지의 불임 치료비, 폭행에 대한 합의금, 위자료를 합쳐 총 800만 엔을 청구하는 데 성공했다. 케이타는 일시불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그의 저축은 한순간에 바닥을 드러냈을 거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막장이 시작되는데, 케이타는 불륜녀에게 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자라고 속이고 결혼한 것에 대한 위자료와 그동안 쏟아부은 금전을 요구. 물론 수입이 없는 불륜녀가 그런 지급 능력이 있을 리가 없었고 그녀는 울며 용서를 빌기만 했다. 케이타는 점점 짜증이 나서 그 여자를 폭행.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고 한다. 참고로 불륜녀가 좋아하는 남자도 증발해버려서 케이타가 친자라고 믿고 키우던 아이는 고아원에 인계되었다고 한다. 뭐 그런 집에 있는 것보다 100배는 더 행복해질 거다. 한편 나는 무사히 아기를 출산했다. 여기까지 힘들게 낳은 내 아이니까 평생을 바쳐서라도 소중히 키우고 싶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우리 부모님과 케이타의 부모님 외에도 회사의 선배맘들이 돌아가며 집에 와서 육아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우리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싱글맘으로서 힘든 점도 분명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중한 아이를 얻게 되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행복과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파이팅! 이참에 확실히 말할게요. 민폐예요. 휠체어 탄 사람을 신경 쓰면서 여행을 하라니 전 사양해요. 제 이름은 타나카 쇼코, 32살 전업주부예요. 같은 나이에 남편인 유이치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택에 살고 있어요. 반년 정도 전에 저희 집에 딸이 태어났는데 타이밍 좋게 가족 다 같이 살 수 있는 사택이 한 곳 비어서 이사하게 된 거죠. 저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 더 설명해야 하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사고를 당해 휠체어를 이용하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남편의 서포트 덕분에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내는 사택은 평범한 아파트와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같은 사택에 사는 부인들, 엄마 친구들끼리의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커뮤니티라고 해도 정기적으로 카페와 식사 자리를 갖거나 1년에 한 번 여행을 가는 정도. 엄마들끼리 서로 아이를 돌봐주거나 육아 상담을 하기도 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제 장애에 대해서도 이해해줘서 딱히 불쾌한 경험을 한 적도 없었어요. 그래요. 그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쇼코씨, 그거 들었어? 네? 그거라니요? 4층 집에 새 가족이 온대. 4층은 꽤 좋은 집이었죠. 그렇다는 건 높은 사람인가요? 인사부 부장님네 가족이래. 그렇군요. 잘 아시네요. 왜, 우리 남편이 인사부잖아. 즉, 우리 남편의 상사가 온다는 거지. 그렇군요. 이름도 아시나요? 이케다 씨라고 했던 것 같아. 아내랑 1살이 된 아이가 있대. 아, 저희 애랑 비슷하네요. 부장님은 40대인데 아내는 아직 20대라나 봐. 꽤 젊은 것 같아.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 즉, 새 거주자가 온다는 거였어요. 남편분은 그럭저럭 직급이 높은 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새 동료가 늘어나는 건 저희로서도 대환영이었죠. 저희 애랑 비슷한 나이에 아이가 있다고 하니 아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이케다 씨가 이사 오는 날, 저는 우연히 볼 일이 있어 외출하느라 인사는 하지 못했지만 야마다 씨가 나중에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이케다 씨네 댁에 인사하고 왔어. 그렇군요. 저도 조만간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일 모레 이케다 씨도 포함해서 다 같이 차를 마실 예정이니까 그때 인사할 수 있을 거야. 그거 잘 됐네요. 참고로 어떤 분인가요? 이름은 치하루 씨고 내가 본 느낌으로는 아마 원래 호스티스를 하던 분이 아닐까 해. 아, 조금 화려한 느낌인가요? 맞아. 그래도 좋은 사람 같았어.
좀 가벼운 말투였지만 빈정대는 것도 아니었고. 다행이네요. 제가 말하는 게 서투른 편이라 그런 분이 있으면 고맙죠. 그렇네. 그럼 내일 모레 잘 부탁해. 네, 감사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화려한 분위기이긴 하지만 부침성이 좋아 보인다는 것. 그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내일 모레 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 자리가 치하루 씨와의 첫 대면이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타나카 쇼코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녀는 제 휠체어를 보고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정도 반응은 자주 있는 일이죠. 장애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건 아주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런 때는 먼저 다리에 대해 설명하는 게 가장 좋아요.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다리가 불편해서 항상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어요. 아, 네. 최대한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다소 차가운 반응에 당황스럽긴 했어요. 하지만 휠체어에 익숙하지 않은 거라고 조만간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얄팍한 생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같이 차를 마시러 갈 때 저는 가게 내부에 따라서는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자주 가는 가게여도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치! 꽤 크게 혀 차는 소리가 들려요. 뒤에 있는 건 치하루 씨였죠. 처음에는 기분 탓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 모습을 최대한 시야에 넣지 않으려고 하는 게 느껴져요. 불편한 일이 있으면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리는 걸 보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 같이 대화할 때는 아니, 제 남편은 쓸데없는데 돈을 쏟아붓는 타입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비싼 아이언 같은 걸 사더라고요. 치하루 씨가 남편의 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모처럼이니 여기서 가까워져야겠다고 생각해서 대화에 끼어들었죠. 와, 이케다 시네덱도 그러군요. 저희 남편도 골프를 좋아해서 공감돼요. 아, 그런가요? 방금까지는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대화에 참여하자마자 표정을 지우는 치하루 씨. 그녀가 저를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 확정난 순간이었어요. 이런 태도이니 물론 다른 엄마 친구들도 눈치채고 있었죠. 야마다 씨가 걱정되셨는지 이런 라인을 보내주셨어요. 저기 치하루 씨랑 무슨 일 있었어? 오지랖일지도 모르지만 분위기가 좀... 죄송해요. 불편하게 만들었죠? 제가 뭘 한 건 아니에요. 애초에 거의 대화한 적도 없고요. 그럼 혹시 휠체어 때문인가? 확증은 없지만 아마도요? 어이가 없네. 그렇게 편협적인 사람이었구나. 가능하면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이해해요. 그랬다간 괜히 틀어지면 남편분의 입장이 위태로워지죠? 맞아.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아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괜찮아요. 사택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커뮤니티는 이런 문제도 동반하기 마련이죠. 남편의 직급이 자연스럽게 엄마 친구들의 피라미드로 집결화된다는 점.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는 치하루 씨의 남편분이 저희 커뮤니티에서 가장 높은 직급에 있어요. 그러니 야마다 씨를 포함해 다른 엄마 친구들이 경솔하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불평을 하면 사이가 더욱 틀어지게 될 거라는 건 명백하죠. 어쩔 수 없이 저는 잠시 동안 카페나 식사 모임 자리를 사양하기로.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분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다행히 야마다 씨를 비롯해 다른 엄마 친구들과는 이미 친구 관계를 쌓아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러 가거나 장을 보러 갈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외롭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치하루 씨와 다른 아내분이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듣고 말았어요. 아, 그 쇼코 씨였나? 그 사람이 있으면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해서 귀찮단 말이지. 당연하다는 듯이 참여하는 게 뻔뻔하다고 생각했어. 치하루 씨가 제가 방해된다고 딱 잘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솔직히 속상했어요. 몸이 이렇게 된 후로 안 좋은 일이 많이 겪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안 좋은 말을 듣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에요. 솔직히 완전히 그녀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뼈아프기도 해요. 확실히 제 몸 때문에 다른 분에게 불편이 가는 건 틀림없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그걸 민폐로 여기는 사람은 없었지만 어쩌면 탐탁치 않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은 있었어요. 그 일 때문에 조금 우울해하던 어느 날 연례 행사인 여행 시기가 눈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작년에 참여하고 올해도 꼭 참여하고 싶었는데 치하루 씨 일이 있어서 조금 고민했어요. 하지만 야마다 씨가 이렇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올해 여행 참여할 거지?
송대가 슬슬 답변 달라고 했어.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솔직히 고민 중이에요. 치아르 씨 때문이야? 네. 수코 씨가 같이 있는 게 괴롭다면 무리하지 않아도 되지만 치아르 씨나 우리를 배려해서 그런 거라면 꼭 참여해주면 좋겠어. 하지만 역시 민폐가 아닐까요? 나도 다른 분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은 없어. 아니면 우리 태도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어?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같이 가자. 현지에서는 치아르 씨와 따로 행동하면 되잖아. 감사합니다. 그럼 꼭 참가하고 싶어요. 야마다 씨에게 격려받아 저는 여행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치하루 씨도 같이 가게 되었지만 너무 신경 쓰는 것도 좋지 않으니 발상의 전환을 해서 당당히 나가기로 했죠. 하지만 제가 여행에 참가한다는 걸 알게 된 치하루 씨는 아니나 다를까 이런 라인을 보내왔습니다. 저기 여행에 참가한다고 들었는데 진심인가요? 네, 진심이에요. 저기요, 이참에 솔직히 말하겠는데 민폐예요. 휠체어를 탄 사람을 돌보면서 여행을 하는 건 사양이에요. 번거롭고 무엇보다 부끄러워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냥 사실이니까요. 스스로도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걸 자각하는 게 좋을걸요?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야 그렇게 말하겠죠. 솔직하게 민폐라고 말할 용기가 없을 테니까요. 치하루 씨는 저한테 참가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세요. 왜 제가 그 말에 따라야 하나요? 일단 물어보겠는데 제 남편 직급은 아시나요? 인사부의 부장님이셨죠? 그래요. 그쪽 남편분은? 기획부의 계장인데요. 하지만 그건 남편들끼리 일이지 저희랑은 상관없지 않나요? 그런 명분이 통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제가 한마디 하면 단번에 남편분의 입장이 나빠질지도 모르는데요. 고작 여행에 그런 위험을 감수할 건가요? 정말 비겁하게 말씀하시네요. 스스로 하는 말이 비상식적이라는 걸 모르시나요? 비상식적이든 뭐든 내가 한 말을 잘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생각해볼게요. 답장은 되도록 빠르게 부탁해요.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거부당하면 아무래도 마음이 꺾일 것 같아집니다. 모처럼 굳은 결의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삐걱거리는 관계인 저희가 같이 여행을 가면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민폐겠죠. 그럼 차라리 제가 물러서야 하나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던 때 남편인 유이치에게 이런 라인이 왔어요. 여행이 다음 주 주말이라고 했나? 토요일 1박 2일이야. 그렇구나. 나는 일을 완벽히 마치고 혹시라도 주말에 출근한 일이 없게 할 테니까 나랑 공주님 걱정은 하지 말고 즐기고 와. 고마워. 근데 어쩌면 안 갈지도 몰라. 혹시 이케다 씨의 아내한테 무슨 말 들은 거야? 어떻게 알았어? 야마다 씨가 알려주셨어. 아내가 곤란해하는데 남편인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해요? 라고 혼나버렸어. 아니야, 내 문제잖아. 그렇게 쓸쓸한 소리 하지 마. 다음 주 일요일에 잠깐 시간 좀 내줄래? 다음 주 일요일, 저는 남편과 함께 이키다 씨네 댁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어쩔 셈인 건지 모르는 상태로요. 아무튼 남편이 말하는 대로 그녀의 집을 방문하자. 네, 무슨 볼일이죠? 맞이하러 나온 치하루 씨가 노골적으로 불쾌한 소리를 던집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치하루 씨.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죠? 시오코의 남편인 유이치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내와 당신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남편한테 울며 매달렸나 보네. 딱히 당신들이랑 할 말은 없어요. 에이, 그런 말씀 마시고. 끈질기네. 돌아가라니까. 얘기를 제대로 하기도 전에 문전박대 당할 뻔했는데 집 안쪽에서 어떤 남성이 상태를 보러 나왔어요. 남편인 케이타 씨입니다. 뭐야, 아침 대바라보다 큰 소리에. 아니, 타다카 씨. 죄송합니다, 이런 차림으로. 귀찮다는 듯이 나왔는데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 자세로 꼬벅꼬벅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는 케이타 씨. 그걸 본 치하루 씨는 벙쪄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게 케이타 씨는 부장, 남편은 계장이라 직급은 명백히 상대 쪽이 위입니다. 그런데도 왜인지 부장인 케이타 씨가 남편에게 저 자세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아내분이 저희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를 위해 응어리를 해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 아내가요? 네. 라인으로 뭐라고 했다고 했지? 그게 괜찮아. 나를 믿어.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어서 저는 용기를 내서 사실을 말하기로. 장애인이 주변에 없었으면 좋겠다. 같이 여행이라니 절대 싫다라고 하셨어요. 제 말을 들은 케이타 씨가 치아로 씨를 노려봅니다. 정말 그렇게 말한 거야? 무례한 것도 정도가 있지. 잠깐만 기다려봐. 애초에 왜 부장인 당신이 저 사람한테 저 자세로 나가는 거야? 남편은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 사실을 밝히기로 했어요. 우선 저는 남편이나 케이타 씨가 근무하는 회사 사장의 딸이에요. 다시 말해 남편은 후계자 후보라는 거죠. 하지만 이걸 아는 건 사내에서도 극히 일부의 사람뿐. 물론 다른 엄마 친구들도 몰라요. 결혼 전에 남편은 다른 회사에서 일하던 지극히 평범한 직원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결혼 상대로 인정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어떤 조건을 내걸었어요. 하나는 당신 회사에서 일할 것, 또 하나는 후계 후보라는 직함을 빼고 스스로의 힘으로 성과를 올리는 거였어요. 즉 저와 결혼해서 후계가 되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라는 것. 이로 인해 남편은 지극히 평범한 이직자로서 저희 회사에 들어와 약 5년 동안 자기 능력으로만 계속해서 성과를 내야 했어요. 그 노력이 바로 며칠 전에 아버지에게 인정받아 다음 달에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발표될 예정이었죠. 그리고 새로 설립한 지사 중 하나를 남편이 맡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사에 배속되는 부장 중 한 명이 눈앞에 있는 이케다 케이타 씨.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 남편의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즉, 곧 남편은 케이타 씨의 보스가 될 것이 확정된 상태고 그렇게 생각하면 치하루 씨의 행동은 위험하다는 수준 정도가 아닌 거죠. 대충 설명을 들은 치하루 씨는 갈수록 얼굴이 창백해졌고 마지막에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너도 사과해, 이 바보야. 죄송합니다. 케이타 씨의 강요로 내키지 않아 하면서도 억지로 머리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저는 이걸로 넘어가도 좋았지만 아무래도 그럴 수는 없겠죠. 완전히 케이타 씨의 신뢰를 잃은 치하루 씨에게는 저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당연히 여행도 갈 수 없었고 엄마 친구 사이에서 교류하는 것도 쉽지 않아졌을 거예요. 저도 다른 분들도 그렇게까지 그녀와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것도 아니라서 딱히 문제는 없었어요. 결국 이전처럼 교류를 즐기게 되었고 물론 여행에도 참가했어요. 완전히 이전대로 돌아온 거죠. 치하루 씨 쪽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져 결국 이혼하기로. 친권도 받지 못하고 혼자 이 사택을 떠났다고 해요. 그나저나 치아라 씨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갑자기 이혼이라니. 여행에 가기 전부터 우리랑도 전혀 대화하지 않게 됐잖아. 가장 미움받던 저에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그러게. 근데 솔직히 속 시원해. 그렇게 평화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별로야. 심지어 이유가 휠체어라서 라니 믿기지 않아. 쇼코씨의 좋은 점을 모르다니 안타까운 사람이야. 그렇게 말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사택에 이사 오길 정말 잘했어요. 내일 점심도 기대된다. 저는 정말 멋진 엄마 친구를 만난 것 같아요. 저는 SNS 휠체어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번 트러블에 대해 얘기하니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어요. 반대로 그렇게 지켜주는 엄마 친구가 있었다는 것, 이해해주는 남편에게 감사하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예요. 휠체어를 이용한다는 것만으로 행동이 제한받고 그 중에는 역 플랫폼에서 모르는 사람이 지하철 타지 마! 라고 소리친 적도 있다고 해요. 아직 저희는 사회적으로 입장이 약하지만 여러분도 부디 휠체어 이용자를 봤을 때 도와달라고까지 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방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주시면 기쁠 거예요. 좋았어. 이번 주말은 같이 드라이브라도 갈까? 항상 여러 곳에 데려가줘서 고마워. 당신과 결혼해서 난 정말 행복해. 나야말로. 앞으로도 잘 부탁해, 쇼코. 위험해. 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오, 히라노. 이 다음에 루키 유통이랑 회의였지? 기대하고 있어. 네,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가자, 그치카와. 네, 선배님. 내 이름은 하라노 히로시. 29살의 평범한 독신 회사원이다. 일단 일본에서도 대기업으로 꼽히는 모니로봇 상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향할 곳은 나는 출세가 걸린 큰 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니로봇 상사와 이름을 나란히 하는 대기업 루키 유통과의 회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 회의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내 수완에 달려있다. 물론 부하인 쿠치카와에게도 발표 자료를 확인시켜서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줄 든든한 존재도 함께이니 이번 회의에 빈틈은 없다. 얼른 회의 끝내고 시원하게 마시러 가죠. 넌 정말 낙관적이구나. 쿠치카와의 장점은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긴장감이 없어서 언제나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설마 나보다 출세하는 건 아니겠지? 이런 타입은 상사에게 예쁨 받으니 말이야. 너에게만큼은 절대 안 줘. 무슨 말씀이세요? 저애 괜찮은가? 되게 비틀거리면서 걷고 있네? 보세요. 반대쪽 보도를 걷고 있는 여자애. 쿠치카와가 가르긴 쪽으로 시선을 옮기자 거기엔 확실히 여자애가 걷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이상했다. 몸은 비쩍 말랐고 옷은 너덜너덜. 안색도 아주 안 좋았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고 있었는데 비틀비틀 걷고 있었기 때문에 신호가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변해서 위험해! 얘 괜찮니? 정신 차려! 히라노씨, 방금 그 자전거 그대로 가버렸어요. 사진 찍어줘. 물론 연사로 찍어놨습니다. 좋아, 나는 구급차를 부를게. 보안이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아이... 그래,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건 확실한데 그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네요. 그보다 우리한테는 하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 이후의 회의 말이야. 큰일이다. 제가 이 아이를 따라갈 테니 히라노 씨는 먼저 가주세요. 하지만 쿠치카와. 안 그래도 늦었는데 저 대신 깨지고 오세요. 알았어. 나도 회의가 끝나면 병원으로 갈 테니 뒤는 부탁한다.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나는 쿠치카와에게 그 자리를 맡기고 택시에 뛰어들어 회의 장소로. 여기서의 타임로스는 꽤 커서 약속 시간을 30분이나 지나고 말았다. 물론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응을 하느라 늦는다는 건 이동하면서 미리 연락을 해두었다. 상대도 그건 어쩔 수 없죠 라며 이해해 주셨다. 이번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보다 여자아이가 무사했으면 좋겠네요. 회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프를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경쟁자가 많다. 우리 외에도 제휴를 희망하는 회사가 있어서 오늘 불합이 나온다는 건 알고 있던 일. 우울할 때가 아니야. 헤이, 택시! 나는 택시를 타고 바로 쿠치카와가 알려준 병원으로 향했다. 방금 회의가 끝나서 택시를 탄 참이야. 여자아이의 상태는 어때? 수고하셨습니다. 왼쪽 다리 골절 정도로 목숨은 지장은 없지만 영양실조가 심각하고 몸에 멍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역시 아마 학대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도 가해자를 쫓으면서 아동상담소와도 연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구나. 회사 연락. 물론 해두었습니다. 같이 된통 깨지자고요. 그래, 정말 미안하다. 덕분에 살았어, 쿠치카와. 아니. 거기서 여자아이를 못 본 척하는 건 제가 존경하는 하라노 씨가 아니니까요. 나는 정말 좋은 후배를 뒀구나. 된통 깨지고 돌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술을 사겠다고 결심하고 병실로 서둘렀다. 여자아이는 신변을 알 수 있는 걸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서 의식이 돌아오면 자세히 얘기를 듣기로 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 일단 회사로 돌아가기로. 필요한 일이긴 했지만 혼날 거라는 걸 알고 돌아가자니 마음이 무겁네. 괜찮을 거예요. 머릿속으로 연보를 외는 동안 다 끝나 있을 테니까요. 너 역시 크게 되겠다. 쿠치카와의 천연덕스러운 태도에 조금 긴장이 풀렸는데. 이 멍청한! 사람을 도운 건 훌륭한 일이다. 하지만 중요한 회의에 지각을 하다니 어느 도단! 이번 회의는 경쟁자도 많아. 그런데 태도에서 깎여 들어가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건 제 판단입니다. 처분은 모두 저에게. 아닙니다. 같이 있던 저도 같은 죄입니다. 저기요, 회사는 그렇게 사이좋게 굴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식은... 이 자식의 이름은 쿄다. 통칭 빈정왕. 부하의 실수를 세세하게 정리한 쿄다 리스트라는 걸 작성하고 있으며 무슨 일이 있을 때 부하를 위협하거나 거역할 수 없게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 이 둘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톡톡히 일러주겠습니다. 잘 부탁하네. 어디 보자. 어떻게 할까? 중요한 회의에 지각. 이러고 회의에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우리 회사는 얼마나 큰 손실을 짊어지게 될까요?
그게 애초에 하라노 군은 우리 같은 대기업에는 어울리지 않다고 평소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영업 성적도 별거 없고 사소한 실수도 많죠. 거래처를 향한 전달 실수 지난달만 3번이나 저질렀더군요. 그건 다 그날 안에 수습하지 않았습니까? 쿠치카와 군도 그 경박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 건 클레임이 와 있습니다. 그에 더해 이번 지각까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두 분은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 말씀은 해고라는 겁니다. 자, 얼른 사라지세요. 그건 부정해고입니다. 그럼 고소하실래요? 이 모니 로봇 상사를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제 글렀다. 승산이 없어. 교다 때문에 그만둔 사람은 많다. 이 녀석은 실력 지상주의라서 실수를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 녀석은 우수해서 그렇게 다음에 자를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한결같은 소문이 있다. 분명 다음 타겟에 우리도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소동 불나방이 등불에 달려든 꼴이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퇴근하겠습니다. 2번 다시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안녕히 가시길. 짜증나. 이거 부당해고예요. 지각했다고 회사에서 자르다니 요즘 시대에 말도 안 되는 갑질이잖아요. 나도 납득한 건 아니야. 무엇보다 너를 말려들게 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연대 책임이죠. 그건 상관없어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빈정한 교다예요. 그나저나 곤란하네. 쿠치카와와 둘이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내 핸드폰에 처음 보는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다. 여보세요? 갑작스러운 전화 죄송합니다. 하라뉴 히로시 씨의 번호가 맞을까요? 그런데요. 저 누구신가요? 저는 지난번에 하라누 씨와 쿠치카와 씨가 도와준 여자아이의 언니입니다. 그 아이의 언니분? 경찰에게 하라누 씨에게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되면 번호를 알려줘도 된다고 하셨다고. 맞습니다. 그 아이가 걱정돼서. 여동생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병원에 있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 가겠습니다. 네? 하지만 일은... 오히려 시간이 남습니다. 언니분이 괜찮으시다면. 저야 그래주시면 감사하죠.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 쿠치카와, 그 아이의 언니한테 연락이 왔어. 병원에 있으니까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네. 오, 다행이다. 얼른 가요. 병실에서는 의식을 되찾은 여자아이와 전화를 준 언니분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저씨, 만나고 싶었어. 안녕, 의식이 돌아와서 다행이야. 하라누 씨, 쿠치카와 씨,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여동생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에시마 하루코, 이 아이는 쇼코라고 해요. 하라노 히로시입니다. 이쪽은 후배인 쿠치카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나저나 왜 언니분이? 이 아이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아이의 부모님에게 장기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나도 쿠치카와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아이를 보면 딱 봐도 알 수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무겁게 다가왔다. 경찰과 아동상담소에서 부모님에게 사정 청취를 한 결과 학대 사실이 밝혀져 별거 중이었던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여동생을 보호, 가능하면 거둬줬으면 한다고. 저와 여동생은 13살 차이가 나는데 제가 집을 나간 후에 학대가 시작된 것 같아요. 하지만 대체 왜... 저와 쇼코는 피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제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고 쇼코는 후처가 데려온 아이였어요. 하지만 피가 이어지지 않은 쇼코를 아버지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후처도 아버지를 거역할 수 없었는지 못 본 척했다고 해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쇼코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말도 안 되는 쓰레기 자식이네요. 지옥에 떨어지라지. 이봐, 쿠치카와.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아버지에게는 실형 판결이 내려질 거예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무거운 형벌을, 뺑소니법도 잡히면 쥐어짤 수 있을 만큼 쥐어짜 줄 거예요. 그게 무슨... 어머,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에? 겨우다. 히로시랑 쿠치카와는 어디 있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아, 그 둘이라면 얼마 전 회의에 지각한 책임을 물어 사직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뭐시? 곤란하군. 사실은 자네와 하라노, 쿠치카와 세 사람에게 볼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신가요? 일단 자네만이라도 좋아. 응접실로. 알겠습니다. 호출 실례합니다. 쿄다 야스시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하라노 히로시,
쿠치카와 아키라 두 분에 대한 부당해고 건으로 방문드렸습니다. 네?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루키 사무실의 변호사 아에시마 하루코라고 합니다. 루키 사무소라면 루키 유통의 담당 변호사무소. 네, 하라누님 쿠치카와님은 저희 회사와의 회의를 위해 이동하던 중 소녀와 자전거 사고를 조우하여 경찰과 구급차를 부르시다가 지각. 이 사실은 틀림없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만. 하지만 쿄다 씨는 두 분이 회의에 지각한 일로 파담이 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며 공격하시고 작은 실수를 파내어 두 분에게 해고 선언을 했다. 틀림없습니까? 그건 심지어 쿠치카와 씨가 부당해고라고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로봇 상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느냐라는 불합리한 협박 발언도 하셨다고 하던데 부하를 관리하던 입장이신 분이 그러한 발언을 하시는 게 적절한가 싶네요.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당신이 해고를 통지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쿠치카와님은 지각의 이유를 회사에 즉시 보고하였으며 하라누님도 회의 상대에게 사정을 바로 연락하셨고 지각 후에도 회의에 대응하셨습니다. 회의의 지각에 대해서 상대 쪽에서 클리밍 한 건이라도 들어왔나요? 아니요, 그런 사실은. 그렇다면 이번 일 같은 지각을 이유로 회사가 갑작스럽게 해고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물론 평소의 업무에 실수는 있었겠지만 매일 지각하며 주의 지도를 해도 개선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 지각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경우, 경력직 채용 등 사회인으로서 경험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매너가 없는 경우, 이유가 없는 태만으로 반성할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는 지각의 경우, 이런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즉시 해고는 불가합니다. 젠장, 그 녀석들 진짜로 변호사를 준비하다니. 이번 일은 우연에 불과합니다. 저는 사고를 당해 두 분에게 구조받은 소녀의 언니입니다. 뭐요?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동을 하신 두 분께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도움이 되고 싶어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무엇보다 당신 같은 불합리하고 고압적인 사람이 버젓이 다니는 회사는 시정할 필요가 있죠. 이번 건은 상대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나만 책임을 지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이 회사의 임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들어와 주세요. 부장님, 전무님, 사장님까지? 그리고 당사자인 쿠치카와와 하라노입니다. 쿠치카와, 입 좀 다물어봐. 우리의 등장에 쿄다는 입을 뻐끔 열고 굳었다. 그럴만도 하지. 방금 대화는 별실에서 모두 들었네. 사장님, 이건 여기엔 이유가... 이유? 직원의 약점을 쥐고 리스트로 만들어 갑질을 하는 것에 어떤 훌륭한 이유가 있다는 거지. 교다 씨의 리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메일로 다 꼰질러뒀죠. 라인으로 동기들한테 협력해달라고 해서 교다 씨의 책상이나 파일을 헤집었더니 쉽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허술한 거 아니에요? 너 이 자식, 사생활 침해야. 구소한다. 이 상황에서 고소당하는 건 당신이죠, 교다 씨. 이번에 제가 맡은 일은 이번 부당해고의 철회, 그리고 쿄다님의 갑질에 대해서 회사 측의 대응을 명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부디 엄정하고 공평한 판정을. 사장님, 저는 지금까지 몸을 분쇄해서 회사에 공헌했습니다. 그건 모두 제가 쓸모없는 직원을 해고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회사에게 필요한 쪽이 저라는 건 명백합니다. 확실히 자네의 공헌은 평가할 만하지. 하지만 직원들을 퇴사시켜서 얻는 이익 같은 건 단기적인 것이다. 심지어 루키 유통의 계약은 우리 회사로 정해졌어. 네? 거짓말. 지각한 하라누가 그런 큰 건을 계약할 리가. 사고를 당한 소녀를 못 본 채 하지 않는 성실함과 용감한 자세. 발표 내용도 부족함이 없었다더군. 부디 하라누와 쿠치카와로 해달라고 지명까지 받았지. 회사에게 있어서 어느 쪽이 필요한 사람인지 자네도 이제 알겠지? 그럴 수가... 교단은 이렇게 말하며 땅에 얼굴을 받고 꼴사납게 오열했다. 이렇게 하루코 씨 덕분에 우리에 대한 부당해고는 철회되었고 우리는 루키 유통의 담당자로 발탁되었다. 한편 지금까지의 악행이 밝혀진 쿄다는 과장님에게 평사원으로 격하처분을 당했다. 하지만 자존심이 높은 쿄다는 그런 인사를 견디지 못하고 한 달 만에 자진 퇴사. 소문에 의하면 친구와 공동으로 회사를 세웠다가 친구가 자금을 들고 튀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한다. 뭐 동정할 여지는 없지만. 맛있다. 하루코 언니의 요리는 최고야. 고마워. 많이 먹어. 그로부터 3달 후 쇼코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참고로 자전거 뺑소니범도 잡혔다고 한다. 다만 쇼코도 신호가 변했는데 횡단보도를 걸었던 점,
이번의 원인은 자전거 사고보다는 학대 영양실조였던 점으로 상반거실이 되어 80만 원의 합의금이 성립되었다고 한다. 이야, 쇼크가 기운차려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 곧 초등학교에 간다고 했죠? 네, 원래 부모님 밑에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랑 가정교사 선생님이 도와주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엄청 힘들었어. 하지만 노력한 보람도 있어. 어떻게든 A초등학교에 6학년으로 편입하게 되었어요. 잘됐다. 다음에 축하 선물을 사줄게. 정말? 그럼 또 같이 밥 먹고 싶어. 그런 거면 되니? 지금까지 누군가랑 밥을 먹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언니랑 하라나 아저씨랑 밥을 먹는 게 정말 즐거워. 안 될까? 나는 괜찮지. 근데 하루쿠 씨가 한창 때 여성 집에 몇 번이나 드다드는 건... 저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언제든 와주세요. 네? 그 말은... 언니, 얼굴이 빨간데? 자, 슬슬 디저트 먹을까? 저도 도와드릴게요. 트러블에 트러블이 이어져 괴로운 시기도 있었지만 모든 건 이 행복에 도달하기 위한 시련이었던 건가? 아무튼 하루코 씨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맹어택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 이름은 에리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5년간 일반 기업에서 일하다가 친구의 소개로 만난 테루아키와 결혼했다. 첫째 딸 아야가 태어난 것을 계기로 전업주부가 되었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고졸이고 집안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나를 아주 싫어하셨다. 얼마나 나를 싫어하는지 말하자면 그건 설날에 친척들이 모두 모였을 때 이야기인데 남편에게는 1살 위인 레이와 3살 위인 미나코라는 2명의 누나가 있었는데 그녀들도 친정에 왔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거실에서 편히 쉬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나는 조금이라도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작은 일들을 도맡아서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물론 시어머니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누이들은 올해의 각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다. 올해는 건강하게 살아야지.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렇지. 언니, 건강하게 사는 건 너무 뻔하잖아. 좀 더 큰 목표를 세우는 생각은 못하는 거야? 어머, 넌 건강하게 지내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구나. 아직 멀었다니까. 언니는 그렇게 모두에게 잘 보이려고 좋은 말만 하면 다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나? 누나들, 이렇게 설날에 모여서 싸우지 좀 마. 시누이 둘은 나이도 가까워서 얼굴을 맞대면 자주 이런 분위기다. 중간에서 말리는 건 항상 우리 남편이고 그때 마침 거실로 차를 가져 나왔는데 드물게 시어머니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그러고 보니 에리나의 새해 각오는? 각오요? 저도 건강하게 지내는 거? 즉흥적으로 떠오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시누이들과 똑같은 대답을 해버렸다. 시어머니도 동의하는 것 같아서 문제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건강하게 지내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 특히 에리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뭐야, 아까 언니가 말했을 때는 그렇다고 했잖아. 아니 그렇잖아. 셋은 다 대졸인데 에리나는 고졸이라서 감기도 안 걸릴 거고. 시어머니가 일부러 나를 보며 비웃는 걸 보고 나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하지만 여기서 목소리를 높일 순 없지. 마실 차를 좀 더 들고 올게요. 도망치듯 주방으로 들어가니 뒤에서 미안한 표정으로 시누이들이 따라 들어왔다. 미안해. 항상 엄마가 저런 식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아니요, 괜찮아요. 잠깐, 쏙닥쏙닥거리면서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배려 없는 말을 하니까 우리가 대신 사과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나쁜 말이라도 했니? 부러워서 그런 거야. 건강이 제일이니까. 엄마 매번 만날 때마다 에리나한테 그런 말 하면 즐거워요? 계속 험담한다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시누이들은 평소엔 의견이 잘 맞지 않지만 이런 순간만큼은 나를 전적으로 편들어주니 고마울 따름이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딸들이 말려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신다. 글쎄다. 에리나도 웃고 있잖아. 농담인 거 알지? 그렇지?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뭐가 그렇지예요. 이제 그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화낼 거예요. 어머,
나는 언제나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하잖아. 다들 무슨 얘기하고 있어? 너도 좀 잘해. 에리나가 너무 참고만 살잖아.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에리나, 설마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더는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한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 뭐? 무슨 말이야 그게? 엄마가 저번에 에리나가 먹을 만두를 엄청 맵게 만들어놨더라고. 게다가 걸어갈 때 일부러 발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어. 뭐? 난 그런 적 없어. 에리나가 없을 때 계속 불평만 늘어놓고 말이야. 우린 그만하라고 말해도 계속했었어. 본인한테는 직접 말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잖니? 그래도 그건 너무 심해. 결정적으로 갑자기 낮에 집에 찾아가서 집안일을 스파르타로 가르쳤다며? 아니, 얼마나 시간이 많았으면. 네가 말했니? 나는 격하게 고개를 저었다. 테루아키한테 들은 거야. 이 녀석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데. 지금 나까지 디스당하는 거야? 알면 됐어. 엄마, 왜 이렇게 행동이 스마트하지 못해? 몰랐어. 미안해 에리나.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너희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니? 엄마가 앞으로 에리나를 이렇게 대한다면 다시는 집에도 안 올 거고 부모 자식 관계도 끊을 거예요. 뭐? 부모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의 올해 목표는 에리나에게 잘해주기야. 결정됐네. 그렇게 너네들 마음대로 말하지 마.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아니, 코졸의 바보 같은 여자가 소중한 아들의 아내가 됐는데 엄격하게 대하는 건 당연한 거야. 엄마의 손녀딸을 낳아준 사람이라고. 굳이 이 여자한테 낳아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어. 시어머니는 전혀 사과할 생각이 없었고 참다 못한 시누이들이 미안해. 더 이상 엄마가 있는 곳에 억지로 안 와도 돼. 네. 할머니! 거실에 있던 아이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는 중단됐고 세뱃돈 주세요! 알았어. 준비해놨으니까 기다려. 시어머니는 각각 손자 손녀들에게 세뱃돈을 주셨는데 그 순간 할머니랑 약속 하나 하자. 꼭 집에 돌아가서 열어보기. 어때? 네,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아이들은 세뱃돈 봉투를 소중히 안고 거실로 돌아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터졌다. 우리가 거실로 가려고 할 때 아야의 울음소리가 들려온 거다. 아야, 무슨 일이야? 급히 거실로 가보니 아야가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 내 세뱃돈 누가 훔쳐간 거야? 뭐? 너희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내 세뱃돈만 동전이란 말이야. 동전? 아야가 쥐고 있던 동전을 보니 10엔짜리 3개와 1엔짜리 1개밖에 없었다. 이게 다야? 응.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우린 놓치지 않았고 아야, 일단 할머니가 이야기를 들어줄 테니까 저쪽으로 가자. 아야를 데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는 시어머니를 시누이들이 막았다. 잠깐만, 아야. 다른 애들은 세뱃돈이 어쨌는데? 지폐가 있었어. 아야, 봉투는 집에 가서 확인하라고 할머니가 말했지? 아야는 아무것도 안 봤어. 애들이 열어보고 내 것도 보여달라고 뺏어갔단 말이야. 시노이의 아이들은 재빨리 우리들의 시선을 피했고 너네들은 이따가 따로 엄마랑 얘기하자. 아이들은 움찔하듯 놀란 것 같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될 게 있었다. 설마 모두 세뱃돈 가지고 와봐. 그래. 아이들로부터 세뱃돈 봉투를 모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확인을 했고 그러자 내 딸인 아야는 31엔이었는데 다른 아이들은 모두 만엔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엄마, 이게 뭐죠? 이런 짓을 하고 재밌었어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우리 애한테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아니, 네 애한테 한 게 아니라 나는 저 여자애한테 돈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야. 남편을 포함해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시어머니를 냉담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렇군요. 그 정도로 에리나가 싫었구나. 그럼 나도 엄마랑 인연을 끊을게요. 우리도요.
엄마한테는 정말 질려버렸어. 어떻게 그런 말을? 엄마는 우리 남편한테도 싫은 소리를 했었죠. 중소기업이라서 힘들지 않냐면서. 남을 무시하는 것도 정도껏 하세요. 그런 거라면 우리 남편은 사람이 물렁하다고 물렁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더라. 그런 짓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 건 농담 같은 거잖니? 그렇게 화낼 일은. 그럼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맹세할 수 있어요? 맹세할게. 그럼 제대로 에리나한테 사과하세요. 시어머니는 아주 모욕적이라고 생각했는지 한동안 머뭇거렸지만 자식들이 진짜로 인연을 끊으려고 하자 결국 나를 보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에리나.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마.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아시죠? 그래, 알겠다. 이번 설날 사건을 계기로 시어머니는 나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 아니, 너무 바뀌어서 너무 놀랐던 것도 사실. 예전엔 괜히 시비를 걸려고 갑자기 찾아오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빈도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미리 약속을 잡고 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비꼬는 한마디 없이 오히려 매번 과자나 딸아이의 장난감 같은 선물을 많이 가지고 오신다. 아야에게도 잘 대해줘서 이렇게라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태도 변화에 나는 조금은 불안감을 느꼈는데 그날도 시어머니는 손녀딸 얼굴을 보고 싶다며 선물을 들고 찾아오셨다. 중국 갔을 때 사온 선물이야. 자, 이거 받으렴. 파랑 만주네요. 감사합니다. 가격이 꽤 비쌌을 텐데. 뭘 이 정도 가지고. 할머니! 아야, 오늘은 이 할머니가 만주 가지고 왔으니까 밤에 아빠랑 같이 먹으렴. 만주는 냉장 보관하라고 적혀 있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시어머니는 밤에 친구랑 약속이 있다고 해서 저녁 무렵에 돌아가셨는데 나왔어. 맥주 한잔 해도 돼? 그럼 이 만주는 뭐야? 어머니가 주신 거야. 엄마가? 중국 가셔서 사오신 거래. 중국 여행? 엄마는 비행기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할머니가 주신 만주 먹어요. 아빠 밥 먹고 나서 같이 먹자. 남편이 식사를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같이 만주를 먹기로 했고 같이 마실 차 좀 가지고 올게. 먼저 먹어. 잘 먹겠습니다. 아빠도 마실 차가 오면 그때 먹을게. 맛 없어. 어? 아야는 별로 좋아하지 않은 맛인가? 아야! 아야! 큰 소리가 나서 거실로 뛰어가 보니 무슨 일이야? 아야가 쓰러졌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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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앰뷸런스! 얼른! 아야는 곧바로 긴급 이송되었고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은 후 의사로부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직전에 먹은 음식에 어떤 독소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독소가 몸에 퍼져 아야가 쓰러진 것 같다고. 후유증도 없이 이번 3일 만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만주를 먹고 이렇게 됐어. 뭔가 이상한 게 들어있던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제대로 된 만주였을 텐데 구입해서 바로 준 거였어. 그럼 처음부터 만주에 독소가 섞여 있었다고요? 내가 만주를 선물한 탓이야.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탓이. 우리는 시어머니를 의심했지만 시어머니는 끝내 평소와 같은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정말로 단순한 사고였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어쨌든 딸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일단 아야도 안정을 취하고 있어서 테루아키와 나는 집으로 돌아갔고 일단은 그 만주를 처분하려고 했는데 정말로 엄마가 아무 짓도 하지 않은 걸까? 뭐? 지금 어머니를 의심하는 거야? 만주가 제대로 포장되어 있었어? 완전히 새 것 같았어. 그럼 엄마가 어떻게 만주에 독을... 독? 너무 지나친 생각 아니야? 어머니도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친절해진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 그건 이상하지만 설마 독성 물질까지는...
암튼 만주를 좀 조사해봐야겠어. 아야가 먹은 만주 상자에는 다른 만주들은 확실히 악취가 났지만 나머지 두 상자는 개봉된 흔적도 없어서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냥 사고 바로 건네준 것처럼 보였다. 또 만주 자체도 이상한 냄새는 나지 않았고 어쩌면 그 상자에 들어있던 만주만 부패했을지도. 이상한 점은 없는 것 같은데? 유통기한이 지났구나. 상온에서 보관됐던 건 아닐까? 어머니 댁에선 잘 모르시겠지만 가져오셨을 땐 차가웠거든? 역시 우연인 걸까? 성분을 조사하거나 제조사에 문의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중국 제조사라면 언어도 통하지 않을 거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게 솔직한 심정이었다. 바로 그때 나는 어떤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무슨 일이야? 잠깐만, 설마...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왜 아야가 식중독에 걸렸는지, 왜 유독 하나의 만주만 이상했던 것인지. 그 미스터리가 풀리는 동시에 내 안에선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곧바로 시누이 2명에게 연락을 해 가까운 시일 내에 시댁에 모여달라고 부탁했다. 딸을 위험한 상황에 빠뜨린 시어머니를 절대 그냥 넘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 달 후. 더워. 딱 적당하게 더우면 좋을 텐데. 온난화라는 게 이런 거겠지. 아참, 이건 선물. 이건 뭐니? 쌀과자. 차 마시면서 같이 먹어요. 고맙다. 나도 만주 가져왔어. 같이 먹어요. 만주? 만주는 이제 보고 싶지도 않다는 뭐 그런 건가? 그거야 그렇지. 근데 지금은 완전히 회복돼서 신나게 잘 뛰어다니고 있어요. 다행이네. 근데 만주 때문에 식중독이 생길 수도 있다니. 그러게 말이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깊이 생각에 잠긴 듯 말하며 만주를 집어먹기 시작했다. 근데 예전엔 식중독 사건도 몇 건 있었대. 그래? 일본 전통 과자는 식중독 같은 건 안 일어난다고 너무 방심하다가 어떤 회사가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서 난리 난 적이 있었대. 아, 그래? 뭐 그 부분은 고의인지 아닌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만주 맛있어요? 뭐 그냥 그렇네. 별로 맛이 없어요? 조금 이상한 냄새가. 아, 설마. 시누이가 뒷면에 스티커를 벗겨냈는데 유통기한이 지났나 봐. 뭐? 그래, 난 시누이들한테 부탁해서 똑같이 되갚아줬던 거다. 이 시어머니가 내 딸에게 한 것과 똑같은 짓을. 이게 무슨 짓이야? 유통기한이 안 지난 스티커를 위에 붙여놨으니 몰랐지. 자기 아들이랑 손녀딸한테 독을 타려고 할 줄은. 배가. 얼마나 유통기한이 지난 걸 먹게 한 거니? 유통기한 안 지났어. 뭐? 스티커를 이중으로 붙이는 척만 하고 설사약만 섞었을 뿐이야. 잘한다 너. 협조해줘서 고마워요. 괜찮아. 아, 나왔다. 도대체 너희들 무슨 짓이야? 그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마음을 바꾼 줄 알았더니 독이 든 만주를 주다니. 성분도 다 조사했으니까 이제는 변명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에리나 집에 가서는 이상한 물건을 선물했지? 그거 다 조사했거든요. 음식은 유통기한이 지났고 차는 3년 전부터 방치해둔 거잖아요. 난 모르는 일이야. 과연 그랬을까요? 친구들한테 유난히 자랑을 하고 다녔잖아요. 친구? 엄마 항상 친구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면서요.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맛있게 먹는 손녀랑 며느리가 있다고. 그런 건 가까운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되죠. 금방 들통나잖아요. 분명히 입단속 시켰는데. 그런 약속으로는 소용없죠. 엄마는 스티커를 2겹으로 붙여서 유통기한이 안 지난 것처럼 속여서 에리나랑 아야한테 만주랑 차를 선물했어요. 맞죠?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추리게임 같은 짓을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고소해봤자 정황상 증거밖에 없잖아. 나한텐 아무런 피해도 없거든. 아니, 그 태도를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놓이네. 말했잖아요. 지난 설날 때.
에리나한테 또 이상한 짓을 하면 그땐 인연 끊겠다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러 온 거예요. 인연을 끊겠다니 무슨 그런 말을. 우린 진심이에요, 엄마. 아니, 이제는 엄마라는 생각도 안 들지만. 야, 너희들 생각 좀 해봐라. 겨우 3명 다 대학까지 졸업시켰는데 고졸 여자의 멍청한 피가 섞였는데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니? 인연을 끊으면 유산도 한 푼도 없다는 거 알고 있지? 이래도 상관없다고? 돈은 필요 없어요. 소중한 건 가족이죠. 당신처럼 위험한 사람이랑은 엮이고 싶지 않아요. 위험한 사람이라니. 난 그냥 조금 장난친 것뿐이잖아. 그 장난 때문에 아야의 목숨이 위험할 뻔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뻔뻔해요? 레이, 진정해.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우리 그냥 가자. 2번 다신 안 올 거예요. 갈게요. 에리나, 우리도 가자. 나는 친구도 있으니까 너희가 없어도 전혀 문제 없어. 오히려 속이 더 시원하지. 바보 같은 놈은 바보끼리 어울리면 되겠네. 우리는 그렇게 어머니 댁을 나오게 됐고, 이때까지 키워준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녀석들. 유언장엔 자식들 이름은 절대 안 적을 거야. 뭐 그래도 속은 후련하네. 이제 남편이 남겨준 유산으로 즐기며 살아야지. 자, 맛있는 차라도 한 잔 마셔볼까? 뒷골이 당기고 머리가 아픈 게. 어머, 발도 저리네. 안 돼. 앰뷸런스를 불러야 되는데. 누가 좀 도와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님과 괜찮대도. 그것보다 좀 들어봐봐. 엄마 말이야, 만주를 먹고 스티커를 벗기는 척하니까 바로 토하러 갔지 뭐야. 정말로 허둥대는 모습이었지. 어차피 엄마는 곧 울면서 찾아오실걸.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암튼 전화도 차단했으니까 집에 오면 경찰 부를 거야. 아야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할머니 너무 싫어. 앞으로는 우리가 할머니 대신 맛있는 만두를 많이 사줄게. 고마워요. 근데 어머님 친구들한테 어떻게 물어보셨길래? 아니, 그거 말이야. 실은 엄마 친구들이 엄마를 엄청 싫어했더라고. 그게 정말이에요? 매일 같이 식사하러 오셨던 것 같은데. 모두가 다 싫어했대. 사람을 너무 질리게 해서. 요즘은 엄마 빼고 차 마시는 날들이 더 많았대. 모두한테 미움을 받다니 불쌍한 사람이라니까. 우리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는 동안 아무도 모르게 시어머니는 집에서 쓰러져 있었다. 시어머니가 집에서 쓰러진 것은 3일 후에 발견되었는데 그때는 이미 손쓸 수가 없는 상태였다. 만약 시어머니가 신우이나 나에게 곧바로 사과하고 진정으로 변했더라면 더 오래 살 수 있었고 행복했을 텐데.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미움받으며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다. 시어머니가 없는 지금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며 잘 지내고 있다. 참고로 시어머니가 남긴 유산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아서 형제들이 3등분해서 나눠 가지게 되었다. 얘 꼬마야, 괜찮니? 사야카, 구급차를 불러줘. 여보, 차가 도망가고 있어. 뭐? 나는 필사적으로 번호를 외우려고 했지만 소년을 치고 간 차는 엄청난 속도로 떠나버려서 차종과 색만 알 수 있었다. 내 이름은 타케루, 28살 회사원이다. 3년 전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야카와 결혼해서 둘이 살고 있다. 아이를 갖고 싶긴 하지만 좀처럼 생기지 않는 게 고민이었다. 타케루, 이번에도 안 되나 봐. 뭐 이번만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다음 달에 또 힘내보자. 응? 그래야지. 하지만 다음 달 나는 밤일을 열심히 할 수 없었다. 사실은 당시에 만성적인 컨디션 불량을 느끼고 있어서 퇴근하고 돌아오면 기절하듯 잠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한창 일할 때인데다가 출세욕도 있었던 나는 매일 상사와의 회식으로 지쳐 있었기에 그 때문인가 했는데 설마 이때 내 몸이 병마에 침식되어 있었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 아, 얼마 전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가 나왔구나. 어디 보자. 회사에서 받은 건강진단 결과를 보고 나는 놀랐다. 재검사? 타케루 어서와. 무슨 일이야?
사실은 회사에서 받은 건강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재검사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서. 뭐? 어디 안 좋은 거야? 모르겠어. 바로 병원을 예약해. 나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불안하긴 했지만 동료들에게 들어보니 재검사를 받아도 괜찮았다는 사람이 꽤 많아서 괜찮겠지 싶었다. 하지만 의사한테 들은 검사 결과는 터무니없는 내용이었다. 타케루 씨, 아내분 들어오시죠. 선생님, 검사 결과는 어떤가요? 대단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안 좋은가요? 왜인지 선생님이 말끝을 흐린다. 나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불안에 덮쳐졌다. 타케루 씨는 위암이 틀림없을 겁니다. 암이요? 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암이라니 얼마나 진행되는 건가요? 타케루 씨의 경우에는 3단계입니다. 3단계면 얼마나 안 좋은 건가요? 나을 수 있는 거죠? 이대로면 길어야 1년. 1년? 거짓말이죠, 선생님. 정말입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거죠? 필사적인 우리에게 의사는 미안하다는 듯이 고했다. 남편분의 나이가 젊으셔서 암세포는 이미 곳곳으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모두 제거하는 건 보통 병원에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수가. 다만 투약 치료라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걸로 나을 수 있나요?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의사의 말투에서 믿져야 본전인 느낌이라는 건 눈치챘지만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다음부터 치료를 위해 입원하기로 결정하고 우리는 짐을 싸러 일단 집에 돌아가기로. 평소에는 내가 운전하는데 그날만큼은 정신적으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사야카에게 부탁하고 말았다. 힘내자, 타케루. 꼭 나을 거야. 서로 힘들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앞을 향하지 않으면 짓눌릴 것 같았다. 그런 때였다. 눈앞의 교차점에서 큰 충돌. 왼쪽에서 온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 중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남자아이를 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내 병에 대해 잊어버리고 남자아이를 향해 달려갔다. 남자아이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누운 채 움직이지 않았고 튕겨 날아간 충격 때문인지 심장도 멈춰 있었다. 얘 꼬마야, 괜찮니? 사이카, 구급차를 불러줘! 여보, 차가 도망가고 있어. 젠장, 누가 AED를 가져와 주세요! 나는 몰려오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외쳤다. 전에 회사 연수에서 AED 사용법을 배웠던 걸 떠올리고 남자아이의 몸에 붙였다. 설마 이런 곳에서 도움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튕겨나간 지 10분. 심폐소생을 확인함과 동시에 구급차가 도착하여 남자아이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그로부터 얼마 후 우리는 첫 번째 목격자로서 경찰에게 사정 통지를 받았다. 모두한 차의 특징 같은 건 기억하십니까? 검은 원박스 카였는데 그것 말고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번호를 보기 전에 도망가 버려서. 땡손이군요. 정보 제공 감사합니다. 경찰에게 사정 통지를 받은 후 집에 돌아갔다. 남자아이의 병상에 신경 쓰이긴 했지만 나도 다음 날부터 입원해야 했고 사야카도 나를 걱정하느라 솔직히 그럴 여유가 없었다. 다만 경찰한테 무사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로 만족했다. 그때 아이의 부모님이 경찰을 통해 답례를 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는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거절했다. 남자아이가 무사하다면 그 이상 바라는 건 없었다. 이렇게 한 생명을 구한 다음 날부터 내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다. 항암 치료는 상상을 초월하는 괴로움이었다. 잘 때도 일어나 있을 때도 토끼가 치밀었고 물론 머리카락도 빠졌다. 오랜만에 본 내 얼굴은 도저히 28살 남자로는 보이지 않았다. 타케루, 괜찮아? 힘내야지. 힘낼게. 투병 생활을 SNS에 올려보지 않을래? 지금 이 상황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 혼자한테는 괴롭다고 말하기 힘들 테니까 SNS에 올리면 여러 사람에게 격려를 받을 수 있을 거야. 기분도 전환할 수 있을지 모르고. 그럼 타케루도 기운나지 않을까 해서. 사야카에게 들켰다고 생각은 했지만 내 노력이 사야카를 괜히 더 걱정시키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다. 알았어. 해볼게. 솔직히 병원에 있는 동안 할 일이 없으니 나는 사야카의 말대로 SNS를 시작하기로 했다. 나는 일기 쓰듯이 글만 올리고 있었는데 사야카가 사진도 올리면 더 많은 사람이 봐줄 거라고 해서 부끄러웠지만 사진도 찍어 올렸다. 그러자 사야카의 말대로 따스한 댓글이 많이 달렸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으로 가득해서 마음이 찡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SNS는 굉장하구나. 다들 응원해주고 있어. 나도 더더욱 응원할게. 고마워 사야카. 하지만 모두의 응원이 무색하게도 내 안의 암세포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평소대로 SNS에 사진과 병상 결과를 올리고 있었다. 감사 결과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 암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명 반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두통이 심해졌다. 말기암이 되면 7할의 환자가 두통을 호소한다고 하는데 머리가 아플 때마다 나는 죽음을 향한 공포에 떨었다. 그때였다. SNS에 다이렉트 메시지가 왔다. 야마다 씨? 대체 누구지? 팬이 응원 메시지를 준 거라고 생각해 나는 메시지를 열었다. 그러자 거기에 놀랄만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모니로봇 병원의 외과의인 야마다라고 합니다. SNS를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이신가요? 예, 괜찮다면 한번 다케루 씨를 진찰해드려도 될까요? 그런 말씀이셨군요. 감사합니다. 마음은 기쁩니다. 하지만 저는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으니 진찰해도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이 홈페이지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나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야마다라고 소개한 의사가 보낸 링크를 열자 본인인 것으로 보이는 의사의 사진과 경력이 실려 있었다. 사야카, 이거 봐! 이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 대단하다. 근데 왜 일부러? SNS를 보셨나봐. 대단해. 나 살 수 있을지도 몰라. 나는 바로 야마다 씨에게 연락해서 한번 봐달라는 취지를 전했다. 사실은 이 야마다 씨라는 의사는 해외에서도 유명한 암수술 명의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투약 치료밖에 하지 못한다고 여겨졌던 환자들의 수술을 맡아 완치시킨 사례가 잔뜩 있다고 한다. 분명 여러 곳에서 부르고 있을 텐데 일부러 연락을 주시다니. 사야카에게 추천받아 SNS를 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 주 나는 사야카와 함께 야마다 선생님을 찾아갔다. 잘 와주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진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명의인 만큼 순조롭게 진찰이 끝났다. 선생님, 저는 여명 선고를 받았습니다. 역시 야마다 선생님이 보기에도 어려울까요? 그렇네요. 솔직히 말하면 꽤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명이라고 해도 나를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야. 그렇게 어깨를 떨구는데 다케루 씨, 바로 수술을 하지요. 네? 하지만 수술로 나을 수 있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대로 내버려둬도 진행될 뿐이니까요. 아무튼 빠른 수술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당신은 아직 젊어 체력이 있으니 지금 수를 쓰는 게 최선입니다. 사야카는 내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행입니다. 그럼 바로 수속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바쁘신 거 아닌가요? 그러자 야마다 선생님은 빙긋하고 호호 웃었다. 당신에게는 큰 은혜가 있거든요. 더 자세한 건 병이 나으면 이라며 알려주지 않았다. 그렇군. 궁금해서 이대로는 죽을 수 없을 것 같아. 이것도 명의의 방식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게 은혜를 판 기억은 없었으니까. 입원 중이었던 병원의 선생님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나는 야마다 선생님이 있는 병원으로 급히 옮긴 후 수술을 받게 되었다. 사야카, 다녀올게. 타케루, 힘내. 그럼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야카 씨는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타케루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수술이 시작되었다. 얼마 후 나는 마취로 의식이 멀어져 갔다.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을까? 내가 누군지 알겠어? 사야카... 눈을 뜬 건 아침이었다. 아무래도 수술 후에도 계속 자고 있었던 것 같았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야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타케루 씨, 정신이 드시나요? 선생님, 수술은... 종양은 완벽히 제거했습니다. 성공이에요. 타케루, 다행이다. 다행이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대로 다시 잠들었다. 그 후 나는 점점 회복해갔다. 수술 후에 통증은 있었지만 몸이 나른했던 게 거짓말처럼 사라져서 스스로도 병을 이겨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걱정되는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 저 살려주셨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대체 얼마를 청구당할지 감이 오지 않았다.
아쉽게도 보험을 들지 않았고 저축도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 그런데 야마다 선생님의 답변은 예상 외의 것이었다. 이미 비용은 받았으니 돈은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말했잖아요. 당신에게는 은혜가 있다고. 이건 그 은혜를 갚은 겁니다. 그건 수술을 성공시키기 위한 방편 아니었나요? 아니요. 정말입니다. 뭐 저를 직접 만난 적이 없으니 모를만도 하지요. 예, 들어오렴. 그렇게 선생님이 부르자 어린 남자아이가 병실로 들어왔다. 어디서 본 적이 있다 싶었더니 형, 누나!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타케루 씨, 사야카 씨. 이 아들은 제 아들 유타입니다. 그러자 사야카가 아타고 목소리를 내었다. 혹시 그때 사고 당한 아이? 그렇구나. 아, 그때는 고마웠어. 그때 당신이 적절한 대응을 해주신 덕분에 아들이 살았습니다. 답례를 하고 싶었는데 거절당했죠. 그런데 설마 병을 앓고 계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구급차를 부른 본인이라는 걸 아셨나요? 사실 그건 유타 덕분입니다. 얼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저기 아빠! 왜 그러니? 이 사람 나를 구해준 사람을 똑 닮았어. 어디 보자. 유타가 보여준 건 핸드폰 화면이었다. 나는 의사라서 유타와 놀아줄 시간이 적다. 놀아주지 못할 때는 유타에게 내 핸드폰을 주었다. 유타가 보여준 건 SNS의 어느 사진. 유타, 정말 이 사람이니? 아, 이 사람이 날 구해줬어. 그 남성의 이름은 타케루라고 했다. 만약 타케루 씨가 정말 유타를 구한 분이라면 반드시 답례를 하고 싶다. 타케루 씨는 말기암이구나.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 암을 앓고 있다고 한다. 이건 은혜를 갚을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나는 타케루 씨에게 연락을 하기로 했다. 현재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그러니 수술비는 괜찮습니다. 병원 침대 비용은 필요하지만 많이 비싸지 않을 겁니다. 형, 건강해져서 다행이다. 우리는 이 기적에 감사하면서 야마다 선생님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을 베풀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건 이런 때 하는 말인가 보다. 그 후 나는 몸 상태가 안정되어 무사히 퇴원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 더 기적이 일어났다. 야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인사해야 하는 건 저입니다. 유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배우는 받을 때 한 남자가 주차장이 아닌 병원 앞에 차를 대고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병원에 들어가는 게 보였다. 이봐, 여기에 명의가 있다면서 불러와! 죄송하지만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를 원한다면 일단 차를 주차장에 대고 나서 순서를 기다려주세요. 시끄러! 너 의사냐? 빨리 명의라는 놈을 불러와! 나와 사야카는 경비원을 부르기 위해 움직였다. 그동안에도 남자는 야마다 선생님에게 소리를 질렀다. 건강해 보이십니다만. 암이야, 암! 이런, 이미 어디서 진찰을 받고 오신 건가요? 그래, 1단계라고 했어. 1단계인가요? 다행이네요. 그 정도라면 자각증상도 없는 사람이 많은데 왜 병원에 가신 건가요? 그리고 언제쯤인지도 알려주세요. 2달 전이야. 추돌 사고가 좀 있어서. 그래서 검사를. 건강진단을 한동안 안 받아서 겸사겸사 받았다가 알게 된 거야. 남자의 발언에 나는 무언가가 걸렸다. 그때였다. 어라? 남자의 차를 보고 나는 어떤 사실을 떠올렸다. 왜 그래? 빨리 경비원을. 나는 차의 프론트로 돌아가 차분히 관찰했다. 그리고 어떤 사실을 눈치챈 것이다. 저기 아? 뭐야? 프론트에 움푹 파인 곳, 이거 뭔가요? 아? 알고 계시나요? 살짝 피 같은 게 묻어있는 거. 넌 뭐야? 난 그냥 의사한테 진찰받으러 온 거거든? 그 의사는 저입니다만 사실은 2달 전에 아들이 뺑소니를 당했거든요. 어? 그때 신고하고 아들을 구해주신 분들이 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뺑소니 범인의 차가 어떤 특징을 가졌다고 했죠? 검은 원박스카였죠. 우연이겠지. 내가 아니야. 그럼 그 프론트에 파인 곳은 뭔가요? 혹시 충돌했다는 것과 뭔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건 가로등에 부딪혀서. 그런 것 치고는 꽤 범위가 넓게 파여 있네요. 가로등이라면 좀 더 한 곳을 집중해서 파이지 않을까요? 커다란 가로등이었다고. 그보다 너 의사라면서 빨리 진찰해.
유감이지만 저는 예정이 꽉 차 있어서 새로운 환자분을 진찰할 여유는 없습니다. 뭐라고? 나를 죽게 내버려두겠다는 거냐? 1단계라면서요. 그럼 제가 아니어도 구할 수 있는 의사는 잔뜩 있습니다. 닥쳐! 이왕이면 잘하는 놈이 좋다고! 그렇군요. 그럼 봐드려도 좋습니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아? 뭐야? 이 차를 조사하게 해주세요. 뭐? 보아하니 드라이브 레코더도 붙어있는 것 같은데 이쪽 남성분께서 말씀하신 빗자국이 만에 하나라도 저희 아들의 것과 일치한다면 당신은 그 사건의 중요 참고인이 될 겁니다. 남자가 말문이 막힌 걸 보고 우리는 그의 범행을 확신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싶었지만 이 자식이 뺑소니 범인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남자가 도망가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나는 바로 번호판을 기록했다. 그러자 맘대로 찍지 마! 남자가 나를 때리러 달려왔다. 하지만 나로서는 오히려 좋았다. 잡아주세요! 드디어 달려온 경비원에게 남자가 붙잡혔고 우리는 경찰을 불렀다. 나와 선생님은 사정을 설명하고 남자가 뺑소니 사건의 범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달하고 차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며칠 후 남자의 차에서 유타의 핏자국이 발견되었다. 남자는 2달 전 유타를 치고 간 충격으로 목을 다쳐 병원에 갔을 때 암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안절부절 못하던 남자는 그 사건 이후 집에 숨겨뒀던 원박스를 타고 야마다 선생님을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남자는 뺑소니 범인으로서 체포당했다. 그야말로 기적의 연속이다. 참고로 사실 나에게는 하나 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건 병원에서 퇴원하고 반년 후의 일. 불임에 고민하던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것이다. 물론 우리는 크게 기뻐했다. 아이가 태어날 시기에 맞춰 넓은 집으로 이사했고 사야카는 무사히 출산을 마쳤다. 아기는 여자아이였다. 우리는 이 아이에게 사키라고 이름을 주었다. 그리고 얼마 후 나와 사야카는 사키를 데리고 야마다 선생님을 찾아가 출산 보고를 냈다. 그 수술 후에도 야마다 선생님과는 교류가 이어지고 있으며 사키는 유타에게도 예쁨을 받았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야마다 선생님이 해외 병원으로 정근을 가게 되었고 그 이후 우리와 야마다 선생님의 가족은 소원해지고 말았다. 20년 후 그 사건 이후 나는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유명한 대학의 의학부에 입학했고 매일 공부에 몰두하기를 5년. 연구실에 후배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마중을 나가보니 처음 뵙겠습니다. 사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놀랐다. 내 기억이 확실하다면 그녀는 나를 구해주신 부부의 따님이었던 것이다. 사키, 나 기억해? 유타, 야마다 유타야! 유타? 그때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다. 우리 가족은 기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들어보니 사키도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의사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한다. 나는 운명 같은 걸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5년 후 그날 딸이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는 안절부절 못했다. 소문이 없는 남자가 오면 어떡하지? 아니, 겉모습은 평범하지만 속이 위험한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 유타, 들어와. 너는 오랜만입니다. 유타? 많이 컸구나. 설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유타였던 거야? 딸이 에헤헤 하고 부끄럽다는 듯이 웃는 걸 보고 내 마음은 복잡해졌다. 하지만 유타라면 분명 괜찮을 것이다. 설마 내가 구한 아이가 딸의 남편이 될 줄이야. 순조롭게 얘기가 진행되어 딸의 결혼을 계기로 야마다 가족과 우리는 정식으로 가족이 되었다. 오랜만에 만난 야마다 선생님은 여전히 매일 수술을 하시며 바쁘게 지내고 계신다고 한다. 전주가 기대되네요. 그러게요. 손주의 얼굴을 보는 건 조금 더 나중 이야기. 이상이 나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다. 참고로 수술 후 재발하는 일 없이 생활하고 있다. 이것도 모두 야마다 선생님 덕분이다. 손주와 딸 부부에게 둘러싸인 이 행복한 일상에 감사하면서 건강히 살아가려고 한다.